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하얀 장막의 비밀. 조선이 청나라의 침공을 받았던 병자호란 시절, 수많은 사람이 한양을 빠져나와 피난을 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갑자기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과 들판에 온통 청나라 군대가 가득 차서 이제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선비와 하인이 소나무 아래에 말을 묶어두고 길이가 몇 폭이나 되는 넓고 큰 하얀 천으로 장막을 쳐놓고는 그 안에서 유유자적 지내면서 청나라 군대를 편안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난하는 이는 다급한 와중에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선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기 가득 찬 오랑캐 군대가 안 보이오?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쳐야지. 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자 선비는 웃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두 발로 달려 도망을 가봐야 말을 타고 잽싸게 달리는 오랑캐 군대에 죽거나 붙잡히는 건 다 같지 않소. 당신도 살고 싶다면 여기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오. 피난민은 선비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달아나도 청나라 군대에 잡혀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걸고 선비가 쳐놓은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붙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선비 일행이 앉아있는 장막만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 다가도록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피난민은 왜 청나라 군사들이 자신과 선비 일행을 내버려 두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황당해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청나라 군대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온종일 받았으면서도 선비 일행과 피난민은 살아남았습니다.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선비는 하인에게 장막을 거두고 말을 묶어둔 끈을 풀라고 명했습니다. 피난민은 그 선비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난리를 피했다고 여겨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타고 하인과 함께 달려가 버렸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피난민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병자호란이 끝나자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으나 청나라 군대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 지난날 피난을 가다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린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피난민은 선비가 쳐놓은 장막 안에 들어갔던 일을 떠올리고는 그에게 왜 청나라 군대가 자신을 보지 못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펴놓은 하얀 장막이라뇨. 나는 그런 것을 그때 못 보았소. 높고 튼튼한 성벽과 깊은 물길이 있기에 청나라 군대가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을 뿐이요. 그러니까 선비가 펼쳐놓은 하얀 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사물이 아니라 성벽과 해자라는 환상을 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늙지 않는 비밀을 가진 도사. 조선시대에 장산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한웅이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의원 집안으로 살아왔습니다. 장산인의 아버지는 한약의 일종인 상육을 먹고 나서 귀신을 보거나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98세가 되어서도 40세로 보일 정도로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도를 닦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 직전에 옥주경과 운하현추라는 신선술에 관련된 책 2권을 장산인에게 주었습니다. 장산인은 아버지가 준 2권의 책을
10,000번 이상 읽고서 아버지처럼 귀신을 부리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동안 앓고 있던 병인 학질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에 장산이는 신선술에 대한 흥미가 생겨 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40세가 되던 때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장산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도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도교에 관한 10권의 책을 읽으며 수행했습니다. 하루는 장산인이 계곡을 지나는데 두 사람의 승려가 그를 따랐습니다. 우거진 숲 사이에 이르자 두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나 장산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산인이 두 호랑이를 꾸짖으니 호랑이들은 귀를 내리고 꼬리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산인은 한 호랑이에 올라탄 다음 뒤따르던 두 승려로 하여금 함께 다른 호랑이에 타게 했습니다. 절의 문 앞에 도착하자 호랑이들은 사람들을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지리산에서 18년 동안 돌을 닦은 장산이는 한양으로 돌아와 흥인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장산이는 60세였으나 용모는 그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웃에 빈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 귀신이 들끓어 집주인이 장산인을 찾아와서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산인이 밤에 그 집을 찾아가니 두 귀신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우리는 이 집의 문과 부엌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사악한 뱀이 이 집을 차지하고서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제발 그것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뜰 가운데 있는 큰 회나무 밑동을 가리켰습니다. 장산인이 주술을 외며 회나무 밑동을 향해 물을 뿜어내자 조금 뒤 사람 모습을 한 큰 뱀이 번쩍거리는 눈빛으로 꿈틀거리며 나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뱀의 시체를 태워버리자 집에는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은 장산인이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화살을 꽂아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산인은 죽은 물고기들을 물동이에 넣고는 숟가락으로 약을 떠넣어서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죽은 꿩으로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장산인이 숟가락에 약을 묻혀 꿩의 입속으로 넣으면 죽은 꿩이 날개를 치며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라는 점쟁이는 자신이 점을 보다 틀리면 장산인이 가르쳐 주어서 맞게 하는 것을 보고 산인의 좌우에는 항상 300위의 귀신들이 호위하고 있으니 참으로 도사로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장산인은 74세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여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서는 5월에 소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소요산의 승려한테 금년은 나의 수명이 다하는 해이니 반드시 화장해 주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일본군이 소요산으로 쳐들어와 가만히 앉아있는 장산인을 발견하고는 칼로 찔렀습니다. 이때 장산인의 몸에서 하얀 기름 같은 피가 흘러내리고 몸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자 일본군은 겁이 나서 가버렸습니다. 장산인의 말대로 소요산의 승려가 죽은 장산인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화장을 하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은은한 빛이 하늘에 사흘 동안이나 떠 있었습니다. 또한 장산인의 시신을 불태우자 사리가 72개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나무 열매 같았는데 짙은 파란색을 띠었습니다. 승려는 그 사리들을 모두 탑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장산인이 다시 살아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산인은 그가 죽은 해인 1592년 9월
강화도에 사는 친구인 정붕의 집에도 왔었습니다. 정붕은 장산인의 죽음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장산인은 우리 집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금강산으로 간다고 했죠. 하고 전했습니다. 정붕은 1593년에야 비로소 장산인이 죽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서 사람들은 장산인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신선이 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한 몸이 되었다.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흥분의 박에서 나온 우왕청심환과 아름다운 양귀비. 옛날에 욕심쟁이 놀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는 동생 흥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흥부는 남 대신 곤장을 맡거나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이 너무나 적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비참한 삶을 살던 흥부의 집으로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잘 고쳐주고 날려보냅니다. 얼마 후 제비는 흥분의 집으로 박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초가집 지붕에 올려두었는데 거기서 여러 개의 박이 자라나서 익어가자 박이라도 잘라서 국을 끓여 먹으려고 톱으로 박을 잘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박이 갈라질 때마다 풍성한 보물이 나왔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것은 밥을 지을 쌀과 각종 음식을 살 돈이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다음에는 금실과 은실 등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비단이 수천 필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단을 모두 받아낸 흥부는 아내와 함께 다음 박을 잘랐는데 이번에는 바다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그릇인 대모반과 한국의 전통 과자인 유밀과가 나왔습니다. 대모반은 동양에서 매우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는데 과거 중국이 기원전 111년부터 베트남을 정복해 서기 938년까지 1049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이유도 바로 베트남에서 나는 대모반 같은 귀중한 물건들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밀과는 약과와 같이 쌀과 꿀을 이용해 만드는 과자입니다. 약과가 대량 생산되어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사람들로서는 약과 따위가 무슨 귀한 보물이야 하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으나 조선시대까지 약과 같은 유밀과는 만들 때 쌀과 꿀이 많이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잔칫날에나 겨우 먹을 수 있는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을 타니 이번에는 황금과 은 같은 귀금 속에다 구리와 쇠임 및 진귀한 보석인 호박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박을 타니 이번에는 귀중한 약재인 우왕청심환이 나왔습니다. 우왕청심환은 정신을 잃거나 심장이 약할 때 먹으면 좋은 약입니다.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우왕청심환을 매우 좋아해서 조선 사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왕청심환을 내밀면 청나라 관리들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구경할 수 있게 배려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흥부가 또 다른 박을 타자 이번에는 황금 비녀와 유리로 만든 병과 도자기 그릇에 붓과 종이 및 사슴과 다람쥐 가죽들이 나왔습니다. 종이가 무슨 보물이라고 박에 들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시대까지 한지는 수많은 작업을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지는 공물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기한이 지나면 한지를 물로 씻어 말린 다음 그 위에 다시 글씨를 쓸 정도로 종이를 묻혀 깎였습니다. 마지막 박을 타자 중국 당나라의 절세 미녀였던 양귀비가 나오더니 흥부의 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흥부는 엄청난 보물과 함께
아름다운 미인까지 얻게 되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녀로 둔갑한 신선. 조선 개성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선술을 배워 신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모시키는 둔갑술에 능숙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전우치가 미녀로 둔갑한 구미호가 가진 도수를 부리는 방법이 적힌 하늘의 책을 빼앗아서 그 책을 공부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나라 안에는 심한 기근이 들어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전우치는 탐욕스러운 조정 대신들을 응징하고 굶주린 백성을 돕기 위해 고민하다 한 가지 묘안을 짜냈습니다. 둔갑술을 부려 신선처럼 변한 전우치는 궁궐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신선이다. 하늘나라에 궁궐을 짓는데 마침 황금으로 만든 대들보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진 황금을 모두 털어서 오는 3월 보름날까지 바쳐야 한다. 이후 전우치는 하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왕과 대신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의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은 자신들이 가진 황금을 모조리 털어서 모았습니다. 약속대로 3월 보름날이 오자 신선으로 둔갑한 전우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엎드려 절하는 상황에서 하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흥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제 앞으로 너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무궁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는 황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전우치는 황금을 먼 서쪽으로 가져가 팔아 쌀 10만 석을 산 다음 그 쌀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 굶주린 백성에게 모조리 나눠주었습니다. 전우치 덕분에 살아난 백성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때 전우치는 전국에 왕과 대신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내가 신선을 사칭하여 황금을 빼앗아 쌀로 받고 백성에게 나눠주었다. 나는 전우치다 라는 내용의 방을 붙여 자기가 사기를 쳤음을 알렸습니다. 전우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분노한 왕은 전우치를 잡아들여 모진 고문을 가했으나 신선술을 배워 인간을 초월한 경지에 오른 전우치에게 그깟 고문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우치는 내가 가난해서 추위에 떨고 살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기름 가마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할 시간에 굶주린 백성이나 보살피시오 하고 왕과 대신들을 비웃다가 도수를 부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전우치의 모험담은 계속됩니다. 양반들의 잔치에 갔다가 그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자 도수를 부려 양반들의 성기를 없애버렸다가 그들이 슬피 울며 잘못을 빌자 도술로 다시 성기를 붙여주었는가 하면 하늘에 올라가 3000년마다 하나씩 열린다는 신비한 복숭아인 선도를 따오거나 함경도 가달산에서 활개치는 도적인 엄주를 상대로 무술 대결을 벌여 이기고 이조판서로 둔갑하여 들어가 가짜 이조판서 행세를 하며 식구들을 골탕 먹이다가 달아나는 등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신나는 모험을 즐겼습니다. 시대에 풍운하였던 전우치는 개성의 유명한 학자이자 도사인 서화담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서화담의 가르침대로 다시는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고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왕의 병을 고친 쇠도끼. 한양 자하동에 사는 정진사는 글과 그림 및 의학 같은 취미를 좋아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는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깨어있는데 잘생긴 소년 한 명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백화라고 하는데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이 소매에서 술과 잔을 꺼내고 잔에다 술을 부어 바치니 정진사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맛이 매우 맑고 시원하여 평생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자 백화는 정진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병이 있는데 별의별 약을 써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저의 집에 같이 가주셔서 제 증세를 살펴 약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정진사는 당혹스러웠지만 그가 준 술을 받아 마신 뒤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은혜도 갚을 겸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백화는 자신이 타고 온 나귀에 정진사를 태워서 양화도까지 데려가서 배에 다시 태우고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문득 멈추었는데 더 큰 배가 마주보고 와 있었습니다. 백화는 정진사에게 큰 배에 타라고 권유하며 자신도 옮겨 탔습니다. 그렇게 약 이틀을 더 항해하자 구름과 바다가 하늘과 맞닿은 신비스러운 땅이 나타났습니다. 백화는 배를 땅에 대고 정진사를 내리게 했습니다. 바닷가에는 비단 장막이 쳐져 있었고 말과 수레가 가득했는데 그 또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백화의 안내를 받아 궁궐로 들어간 정진사는 그곳의 화려한 궁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백화에게 여기가 어디요? 하고 묻자 백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는 백화주라는 땅이고 저는 백화주의 태자입니다. 제 아버지이신 왕께서 오랜 병을 앓아서 천하의 온갖 명의들을 불렀으나 도저히 병이 낫지 않아서 선생을 제가 직접 가서 모셔온 것입니다. 부디 제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니 거부할 수도 없어서 정진사는 허락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왕이 있는 태화전으로 안내되었고 수많은 궁녀를 거느린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특이하게도 등에 소나무 한 그루를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정진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인이 어릴 적부터 소나무 잎과 뿌리와 싹을 삶거나 지져 먹기 좋아했더니 어느 날부터 등이 가려웠고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났소. 소나무 잎 때문에 등이 찔려 따갑고 무거워서 매일 고통스럽소. 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선생은 아시겠소? 정진사는 수많은 의학 관련 책을 보았으나 등에 소나무가 자란 병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하여 왕에게 일단은 물러가서 생각해보고 필요한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백화 태자가 마련해준 숙소로 갔습니다. 정진사는 사흘 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지 백화 태자를 만나서 도끼 100개와 가마솥 하나, 장작 100개와 냉수 한 항아리를 오늘 내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백화 태자가 그 말대로 하자 정진사는 가마솥에 냉수 한 항아리 용량을 붓고는 장작에 불을 붙이고 가마솥 안에 도끼 100개를 넣었습니다. 뜨거운 장작불로 인해 가마솥 안에 넣은 물이 끓어오르자 정진사는 불을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하며 사흘 동안 조절하다가 가마솥 안에 물을 쇠그릇에 담아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등에 난 소나무를 향해 물을 뿌렸더니 소나무가 점점 말라가고 솔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물을 왕에게 마시게 하자 소나무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왕과 태자는 매우 기뻐하며 병의 처방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정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릇 음양오행설에 이치해 나무를 이기는 것은 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도끼를 삶은 물로 소나무를 죽인 것입니다. 정진사의 처방으로 완쾌된 왕은 그를 위해 사흘 동안 작은 잔치를 열고 닷새 동안 큰 잔치를 열면서 성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작은 돌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백화태자는 정진사에게
그 돌은 바닷속에서 나는 것인데 그릇에 두면 좋은 술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천년이 가도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께 드린 술도 그 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진사는 본래 술을 좋아하는 성미라서 사양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백화 태자의 배웅을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정진사는 행복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임꺽정. 임꺽정은 조선뿐 아니라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도적입니다. 그런데 임꺽정에 대한 인식은 백정이었다가 신분 차별에 분노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 싸우는 의적 정도에 머물러 있는 판국입니다. 본래 임꺽정은 황해도에 살던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면 그저 소를 죽여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썰어 파는 사람들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평화롭게 살던 도축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척이나 제인 달달이라고도 불렸는데 본래 조선인이 아니며 조선 땅에 살게 된 지가 50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며 조선인과 섞여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산다고 했습니다. 양성지가 언급한 달달은 거란족과 여진족과 몽골족 같은 북방 유목민족을 뜻하는 단어인 타타르의 한자 음역입니다. 따라서 대략 10세기 중엽 고려로 넘어와 살던 거란족과 여진족 같은 유목민족이 바로 백정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인과 화척, 즉 백정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함께 모여 도적질을 하고 소와 말을 도살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유랑 생활을 즐기면서 가축을 쳐서 먹고 사는 영락 없는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그 밖에 백정들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면서 사납고 용맹스러우며 조선 각 지역에서 강도와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절반이 백정들이었으며 무리를 지은 도적이 되어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추측건대 조선시대의 백정들이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천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본래 조선인이 아닌 이민족인 데다가 살인과 강도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도적대에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임꺽정 역시 본래부터 잔인한 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임꺽정은 황해도 양주 출신의 백정으로 교활한 데다가 날쌔고 용맹스러웠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적단을 만들어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말과 소를 닥치는 대로 빼앗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점을 도려내고 팔과 다리를 찢어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잔인하기가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백성을 위하는 의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아전과 백성들이 몰래 임꺽정과 내통하여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바람에 관청에서 임꺽정을 잡으러 군사를 보내도 미리 도망을 가거나 역습을 하는 식으로 모면했다고 합니다. 아마 임꺽정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나 약탈한 재물의 일부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대가로 한 일 덕분일 것입니다. 임꺽정을 따르는 무리는 그 수가 대략 60여 명쯤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숙했습니다. 조정에서 장현과 옹진과 풍천 등 4-5 고을의 무관 및 수령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임꺽정을 토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그들이 사흥에 모였는데 임꺽정 일당이 말을 타고서 화살을 비처럼 쏘아대니 군사들이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임꺽정은 말을 타고 도적질을 하는 마적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다른 도적 수십 명을 잡은 이력이 있는 이억근이란 사람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임꺽정 일당이 머무르는 본거지를 포위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쏘아대는 화살 7대를 맞고 죽어 실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군의 포위망을 역습해
무너뜨릴 만큼 임꺽정 일당은 강했습니다. 더구나 임꺽정 일당은 교활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금부도사처럼 변장하고 관아에 가서 군수를 불러내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집신을 거꾸로 신고 다녀 보는 군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나간 곳을 헷갈리게 하고서는 뒤에서 화살로 쏴 죽이는 속임수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꺽정의 아내가 관군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자 임꺽정 일당이 활과 도끼를 가지고 감옥을 습격해 부수고 그녀를 구출하려고 했다가 관군이 몰려오자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꺽정 일당의 횡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황해도 일대 수백 리의 길이 끊어질 지경이었다고 전합니다. 같은 패거리인 서림이 관군에게 붙잡히고 변절하여 정보를 누설하는 바람에 관군의 토벌로 임꺽정과 그 무리가 죽임을 당했지만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질 만큼 임꺽정은 조선의 도적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유래. 가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고마비는 하늘천 높을고 말마 살찔비 자를 써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라는 뜻입니다. 높고 푸른 맑은 하늘과 아래 황금빛 바다와 같은 곡식들을 볼 수 있으며 말과 같은 가축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가을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가을철, 익어가는 곡식과 푸른 하늘을 보면서 옛 중국 사람들, 특히나 국경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조만간에 닥칠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천고마비라는 표현은 당나라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유명한 두보의 할아버지이며 마찬가지로 궁정 시인이었던 두시먼의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북쪽 변경의 땅은 추위로 괴로울 터인데 돌궐로 출정한 병사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네. 변방의 소리는 오랑캐의 어지러운 피리 소리뿐 북녘의 차가운 기온이 군복으로 밀려드네. 비와 눈 내리는 관사는 어둑어둑하고 바람과 서리는 풀과 나무를 섬기게 하리라. 오랑캐들은 전투 의지가 다했는데 한나라 병졸들 오히려 그들을 겹겹이 에워쌌구나. 구름 거치고 요사스러운 별이 떨어지니 가을 하늘 높고 변방의 말이 살찌네. 말 안장에 의지하여 명검 휘두르고 붓을 들어 경문을 휘갈기네. 수레를 타고 황제가 도읍으로 환궁하였고 같이 놀던 벗들도 도읍에 가득하네. 장차 돌아와 승리 소식 바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봄날의 풍광 함께하리. 이 시는 두시머니 북역 변방의 군대에 가 있는 친구 소미도가 하루빨리 도성인 장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지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유사스런 별이 떨어졌으니 곧 친구 소미도가 승전고를 올리고 귀환하여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의 천고마비, 즉 가을 하늘 높고 변방의 말이 살찌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강성해진 북방의 이민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방의 이민족에 대한 중국인들의 두려움은 당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것으로 이 북방의 이민족들이 군사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인접한 태원이나 상당 지방, 심지어는 한나라 때는 수도인 낙양 근처까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죽거나 납치당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이후 송나라 때는 이강이라는 사람이 쓴 정강전실록에도 이 추고마비란 용어가 사용되는데 신공 추고마비 노필제지 이 책 전약 즉 시는 가을이 깊어지고 말이 살찌면 오랑캐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전의 맹약을 체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로써 마찬가지로 당시에 북방을 위협하던 흉노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유목민족이 아닌 이상 농민들의 가축은 소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말은 전쟁이나 운송교통 등 국한된 상황에서만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귀족이나 국가가 운용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가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소가 살찐다는 우비도 아니고 말이 살찐다는 마비라는 이 표현은 어울리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마비, 말이 살찐다는 말은 전쟁이 곧 다가옴을 뜻하는 말로 더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고마비라는 용어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사용되는 것과 같이 천고마비로 바뀌어 쓰이게 되었는데 그 변화가 어찌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풍요로운 가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천고마비는 사실은 가을이 되어 더욱 강력해진 이민족들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내포한 표현이었습니다. 16살 청산과부 이야기. 옛날 평양에 16살의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처자는 1848년 평양에 이름 없는 촌부 백지용이라는 사람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백지용은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을 낳자 실망하여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녀 백씨는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홀어머니 손에 자라 14살의 안씨 문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간 지 2년 만에 병약했던 남편이 죽자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16살 소녀 백씨는 친정엄마와 함께 쌍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가 26살 되던 해 친정엄마마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너는 똑똑한데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때 친정엄마가 물려준 것은 현금 1000여냥과 150냥짜리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몰려와 부모 제사를 모시려면 아들이 없으니 양자를 드려야 한다 해서 집안 어른들의 뜻대로 사촌 오빠를 양자로 드렸는데 이 오빠가 전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6살의 빈털터리가 된 백과부는 다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이때부터 환갑 때까지 평양의 백과부로 불렸습니다. 삭바느질의 길쌈은 물론이고 20리나 떨어진 시장에 가서 음식 찌꺼기를 모아와 돼지를 길렀으며 남들이 먹다 버린 복숭아씨를 모아 시장에 내다 팔고 콩나물 장사도 했으며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백과부를 두고 사람들은 악바리 백과부, 지독한 백과부라 불렀습니다. 때로는 호라비들이 찾아와 같이 살자고 웃격다짐으로 데려가려고도 했고 또 아직 나이 젊은데 첩실자리가 있으니 팔자 고치라는 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잡배들에게 끌려가 치도곤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백과부는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바르게 살았으며 남의 굳은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백과부를 좋아했고 백과부가 하는 일은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과부가 꽤나 재산을 모았다는 소문을 듣고 탐관오리 평양 부윤이 그를 불러 재산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백과부는 죽으면 죽었지 이유 없는 재산은 못 내놓는다고 버티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생사람 잡지 말라고 상소를 하며 동원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탐관오리 평양 부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백과부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장농에게 싼 값으로 대여해주고 소장료를 받아 다시 다른 땅을 사들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크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를 이용해서 쉽게 재산을 늘렸지만 백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덕을 베풀면 복이 온다 했던가요? 그동안 많은 덕을 베푼 백과부에게도 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벌어온 돈을 10배로 늘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백과부는 일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로 짓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일본 놈이 가지고 있던 대동강 근처에 있는 만달산을 싼 값에 구입했습니다. 만달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산이지만 몽땅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녀에게 큰 행운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시멘트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가득한 만달산을 일본인 시멘트 업자에게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백과부는 1908년 환갑을 맞아 대동군 고평면 고향에 커다란 다리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 동네는 마을 중앙으로 큰 냇가가 있어 평소에도 물이 많아 잘 건너지를 못했는데 이곳에 큰 다리를 놓으니 마을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과부를 크게 칭송하자 돈이란 아무리 아까워도 써야 할 곳엔 꼭 써야 하지요.
란 말만 했다 합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백과부를 백선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이름도 없던 백과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백선행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많은 사제를 털어 교회를 짓고 또 배우지 못한 어머니의 한이면서 자신의 한이었던 학교를 세우고 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평양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백선행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 조선인을 위한 공회당과 도서관을 건축하자고 하자 현재 가치로 150억 원 상당의 공사비와 운영자금을 제공했습니다. 1933년 5월 86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35만 원, 현재 가치 350억 원의 재산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진 백선행의 장례식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수백 수천 명이 상복을 입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화환과 만장 등이 늘어선 장례 행렬은 2km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 시민의 3분의 2인 1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평양 백과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합니다. 16에 된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한 그녀에게 자식은 없었지만 그녀를 어머니로 섬기는 청년은 수백 수천을 헤아렸고 평양시 전체가 그를 애도했다 합니다. 백선행은 돈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려준 최초의 부자였답니다. 돈이란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 평가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라는 속담이 있지 않나 합니다. 돈을 벌 때는 귀천을 가리지 않으며 고난을 구분하지 않고 벌지만 막상 그 돈을 쓸 때는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되며 만인에게 기쁨과 도움이 되어야 하는 씀씀이야말로 정승같이 쓰는 돈이 아닐까 하나이다. 매기의 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 아들이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서당이 냇가 건너편에 있어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를 건너다 다리 밑으로 큰 메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이때부터 싸가지고 가는 점심을 항상 반씩 나눠서 메기에게 주었습니다. 메기는 이 음식 덕분에 잘 자랐으며 부잣집 아들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 가기 하루 전날 메기가 갑자기 강에서 뛰어나오더니 강변 모래의 꼬리로 두상불새우로 머리 위에 기름을 닦지 마라. 필두승가소. 분머리에 파리가 가히 우습구나 미삼승조칠두라고 썼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그것을 잘 외워 두었습니다. 장가간 첫날 밤 신랑 신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벽장에 있던 동백기름병이 떨어져서 신랑 머리에 기름이 줄줄 흐르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매기가 알려준 두상불새우가 생각나 머리에 기름을 닦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채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한 중놈이 신방에 들어와 신랑과 신부의 머리에서 각각 기름 냄새를 맡아보더니 신부를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보통 여자는 동백기름을 바르고 남자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는데 신랑에게서는 기름 냄새가 강하게 나고 신부에게서는 기름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신부를 신랑으로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신부를 죽인 사람은 사실은 신부와 좋아 지내던 중놈이었는데 신랑을 죽이려다가 잘못해서 신부를 죽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은 살인죄로 몰려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아무리 무죄를 하소연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유언서를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할 수 없이 붓에 먹을 찍어서 매기가 가르쳐준 필두승가소를 쓰려고 하는데 진짜로 파리가 날아와서 붓 끝에 붙었습니다. 이것을 본 신랑은 매기의 말이 모두 맞음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원님은 죽을 상황에 놓인 신랑이 웃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고 신랑은 매기가 가르쳐준 새 어구를 원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님은 새 어구 중에서 마지막 어구에 근거하여 근방의 미삼승 조칠두라는 사람을 찾아보게 하였고 마침내 인근 절에 사는 중을 잡게 되었습니다. 중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였고 신랑은 죄를 면하여 다른 데로 장가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제보자는 매기가 가르쳐준 마지막 어구를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
참고로 일도미 삼승이라는 말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 말에 벼가 석되면 7대의 벼가 남아서 강칠승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다. 이건 죽은 사람이 산 자식 낳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으니까 고단할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허연 노인이 나와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아, 여기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인데 내가 왜 누웠느냐? 어서 썩 일어나 가거라.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표를 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다시 길을 찾게 돼서 또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황혼에 찾아오신 손님을 나가라고는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거든요. 하룻밤 잠깐 머물 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니까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해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집에 다른 식구는 아무도 없고 중늙은이 내외만 사는데 주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법이 없고 그저 내쉬느니 한숨이었습니다. 바깥 주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자다가 말고 주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란 말이에요.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후유하고 한숨을 한번 쉬고 나서 자더란 말이죠.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그 이튿날 이왕에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유해 갑시다. 하고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인이 또 자다가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기에 이 사람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를 밟았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나 하고 말이에요. 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을 휘돌아 뒤란 후미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다 옷을 입혀놨는데 그걸 꺼내서는 매질을 했습니다. 내 이놈 괘씸한 놈,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집단에다 매질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 참 괴이하다 하고 주인보다 먼저 돌아와서 자는 체하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의 옷을 입히고 매질을 하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제야 주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 딱하더랍니다. 3대 독자를 뒀는데 딸도 하나 없이 그것 하나만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3달 전에 죽었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지프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하기를 3달 동안 했습니다. 애비보다 먼저 갔으니 불효요.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 놓았으니 더 큰 불효가 아닙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일망정 날마다 훈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더란 말이죠.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나거든요. 그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표를 해놨잖아요. 자식은 잃었으나 혹대를 이을 길이 생긴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은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주인도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까 행여하는 마음에 그러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무덤을 옮겨 썼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로 말이죠. 옮기면서 무덤에 은장도 하나를 같이 넣고 묻었습니다. 주인 말이 그 장도는 아들이 생전에 쓰던 것으로 언젠가 아들 따라 죽으리라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겠으니 무덤에 넣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덤 옮기는 것을 다 보고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3년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돼서 그 집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가보니 주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턱 안고 앉았거든요.
달덩이 같은 사내아이를 턱 안고 앉아있더란 말이죠. 나그네가 들어가니 주인이 반색을 하며 맞아들이고는 손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서 산 손주를 봤습니다. 하는데 그 연유를 물으니 일이 이렇게 됐답니다.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그 고을 원이 보낸 사령들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은장도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서 혹 이 장도의 내력을 모르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들의 장도더란 말이죠. 제 손으로 아들과 함께 무덤에 묻은 바로 그 장도예요. 이것은 내 아들의 장도인데 이걸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 했더니 사령들이 놀라면서 고을 원에게 얼른 가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을 원을 찾아갔더니 원이 또한 놀라면서 정녕 이 장도가 그대의 아들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장도를 묻었습니다. 했더니 원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참 괴이하더랍니다. 몇 달 전에 원이 그 고을을 맡아 부임하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맨 뒤에 따라오던 딸의 가마가 그만 땅에 딱 들러붙어서 옴짝달싹 않더란 거죠. 장정들이 열이고 스물이고 달려들어 떼어내려 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쉬었더랍니다. 한참을 쉬고 나니까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움직였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지 뭐예요. 딸이 아이를 뵌 거예요. 사대부 집에서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 아닌가요?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의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못 보던 은장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장도의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들을 시켜 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니 원의 딸이 뵌 아이가 자기 손주인 게 틀림없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들어있어야 할 장도가 가마 속에 들어갈 리 있나요? 그래서 원의 딸이 아이 낳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았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했는데 사실로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저 강원도 영월 땅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도깨비 땅. 옛날에 어떤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땅에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논밭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 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뼈 빠지게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도조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늘 쫄쫄 굶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팔대장승 같은 것이 턱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 만나서 놀라면 안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큰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너는 무엇이기에 남의 길을 막느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그게 다름이 아니라 당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왔소. 하긴 여태 남의 것이라고는 지푸라기 하나 탐낸 적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저 하늘 뜨시려니 하고 누구 원망 한번 하는 법 없이 살아왔으니 마음씨가 곱다면 고운 거잖아요. 그나저나 참말로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땅 한 뙑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저 한 뼘이라도 좋으니 내 땅에다가 농사 한번 지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뱅이 농사꾼이야. 그저 땅이 소원이지. 그랬더니 도깨비가 휙 사라졌다가 다시 휙 나타나서 땅 문서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펴보니 마을 앞에 아주 널따란 논밭이 죄다 자기 거라고 돼 있었습니다. 덕분에 농사꾼은 하루아침에 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다가 곡식도 심고 나물도 심어서 농사를 지으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가을 거지를 하고 보니 곡간이 그득했습니다. 먹고 팔아서 남는 돈으로 또 땅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해 안 가 쏠쏠한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 부자가 되고 보니 이 사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가난할 때는 남의 것 하나 탐낼 줄 몰랐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가져도 성에 안 찼습니다. 늘 아쉽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것 99을 두고 남의 것 하나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 가난할 때는 남 원망하는 법도 없었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마음의 때가 껴서 걸핏하면 남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안 돼도 머슴 탓, 날씨가 굳어도 하늘 탓, 이래도 남 탓 저래도 남 탓.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도 도깨비가 가끔 와서 놀다 가곤 했는데 한 번은 도깨비가 보니 이 사람이 아주 입이 부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땅을 좀 더 많이 줬으면 땅 팔아 벼슬이라도 샀을 텐데 조금 주는 바람에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니 이게 다 내 탓이다. 이러지 뭐예요. 도깨비가 그 말을 듣고 그만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안 나타났는데 조금 뒤에 보니 땅 문서가 죄다 없어졌더래요. 그 너른 땅이 죄다 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 부자는 하루아침에 도로 가난뱅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굴 속에 들어간 장수. 옛날에는 장수가 나면 나라에서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장수는 힘세고 재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여 임금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 노릇할까봐 아예 나라에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잡아가서 뭐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잡혀가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장수가 났다 하면 그 집이 아주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장수가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그냥 쉬쉬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 힘도 재주도 없는 척하고 사니까 장수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 식구들도 그렇고 장수도 아예 티를 안 내고 그냥 잠자코 사는 거였습니다. 힘도 재주도 다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쪽이도 울고 가고 재주로 말할 것 같으면 홍길동도 저리 가랄 만한데 말이에요. 이 아기 장수가 커서 총각이 됐을 때 한 번은 고기잡이를 하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집이 바닷가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이웃 동무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한 배 가득 잡아서 조아라 하며 돌아오는데 그때 해적이 나타났습니다.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겁 빼앗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해적이 턱 나타나서 다짜고짜 칼을 들이대니 뭐 어쩔 수 있나요. 이쪽은 몽둥이 하나 없는 맨손들이니 어디 대거리나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냥 곱다랗게 빼앗겼습니다. 해적들이 이쪽 배에 가득 잡은 물고기를 다 저쪽 배에 옮겨 싣고 가는 판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동무들이 분해서 죽겠다고 야단났습니다. 저희들이 종일 힘써 잡은 물고기를 용 한 번 못 써보고 몽땅 빼앗겼으니 분하지 안 분해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그냥 앉아서 씩씩거리며 분을 사기는 판이었습니다. 이때 장수가 동무들한테 가만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분하니? 그러면 내가 도로 찾아오련? 내까지 게 무슨 수로 찾아와? 아무도 이가 장수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도로 찾아올 테니 너희들 소문 안 낼 테냐? 소문은 무슨 소문? 글쎄, 너희들 지금부터 본 건 뭐든지 말 안 내겠다고 약속하면 내 도로 찾아오마. 내가 찾아오기만 하면 말 안 내고 말고. 다 말 안 내겠다고 약속을 하지. 뭐 그럼 말 낼 테니까 찾아오지 마라.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뭐 그럴 때는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래도 하죠. 다 약속을 하니까 이 장수가 배에서 슬쩍 뛰어내리는데 뭐 안방 문지방 넘듯이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물 위로 달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로 뒤따라오너라. 이러고 달려가는데 참 빠르기가 번개 같았습니다. 발목 하나 물에 안 잠기고 사뿐사뿐 마치 마른 땅 밟듯이 바다를 밟고 그냥 냅다 달려갔습니다. 동무들이 배를 타고 길을 쓰고 노를 저어 따라가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해적 배를 따라잡아서는 성큼 배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 해적들이 달려들 것 아니에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던 동무들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먼지만 한번 풀썩 잃었다가 말았습니다. 아주 참 그냥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가만히 보니 그새 해적들이 다 여기저기 나자빠졌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칼든 놈들 여럿이 눈 깜짝할 새에 다 그만 나가 떨어졌습니다. 너희들 아까 빼앗은 거 다 저 배에 도로 실어라. 뱃전에 떡 버티고 서서 호령을 하니까 해적들이 감히 고개나 들 수 있나요?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물고기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고 참 그 이튿날이 되니까
그만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무개가 바다 위를 땅 밟듯이 걷고 칼든 해적 여럿을 눈 깜짝할 새에 해치웠다고, 장수도 그런 장수가 없더라고 아주 소문이 나도 크게 났습니다. 그거 뭐 다들 말 안 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입이 근질거려서 배기지를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며칠이나 참을 것이지 원. 소문이란 게 한 번 나기 쉽지 어디 그게 금세 수그러드나요? 퍼지고 퍼져서 서울까지 퍼졌습니다.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장수 잡으려고 당장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들이닥치니까 온 동네 난리가 났습니다. 군사들 온단 말을 듣고 장수는 얼른 뒷산 바위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식구들을 두고 들어가면 군사들이 식구들을 대신 잡아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뒤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굴 속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찌 된 영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뒤로 가끔 뒷산 바위굴 속에서 사람 울음소리 같은 게 새 나오더라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 들은 건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